이제 61번 정비 사업.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모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런 문제 내면 어때요? 짜증나죠? 몇 개냐 이게 나왔으니까 짜증나지. 한번 틀려줄래? 뭐 이렇게 문제를 물어본 거잖아요. 또 이런 것은 틀려줄래? 그러면 또 틀려주는 것도 A죠. 예. 자, 모두 몇 개인가? 자, 1번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라고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인정할 때는 안전진단 실시한다. 아, 재건축의 안전진단 물었구나. 안전진단 실시 대상은 주택단지 건축물인데 다음과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죠? 자, 이때는 안전진단 실시해요, 안 해요? 지금 사용 금지가 필요한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이죠? 여기는 안전진단 대상에 제외할 수, 사용 금지가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은 실시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정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자, 사업을 시행 인가하려고 한대. 우리 정비법에서는 인가권자가 시정군수 등이잖아요.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 작성에 인가 신청했더니 시장군수 등이 사업 시행 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시장군수 등이 시행자를 지정해준 지정개발자는 얘. 근데 지정개발자는 시장군수 등이 지정해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정개발자에는 이런 토지 등 소유자도 있고 민관 합동법인도 있고 신탁회사도 있어요. 신탁회사 있는데 그 중에 토지 등 소유자는 뭐 민간 합동법인이나 신탁회사보다는 지정해줬지만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시장군수 등이 재개발 사업을 시행 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시행자가 자기가 지정해준 지정개발자, 토지 등 소유자 하나입니다. 그러면 좀 믿음이 안 가니까 너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해주는데 대신 너 돈 좀 예치하게 하고 해라고 정비 사업비를 20% 이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시장군수 등이 사업 시행 인가를 할 때 내용입니다. 자, 사업이 무슨 사업이고 재개발이고 그리고 시장군수 등이 지정해준 지정개발자, 그 지정개발자가 토지 등 소유자 하나입니다. 그럴 때는 믿음이 안 가니까 사업비 몇 % 이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요? 20% 이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질문들 한번 체크해 주시고. 맞는 질문입니다. 자, 맞는 질문이고. 예, 그 다음에 3번 디귿번은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부터 임시 거주 시설이 나왔네. 제가 임시 거주 시설 나오면 무슨 사업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행자가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주택자금 융자 알선이나 임시 거주 시설 등의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로서 임시 거주 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은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 자, 그래서 임시 거주 시설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시행자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의 임시 거주 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지원하냐면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는데 이제 거기서 나눠서 설명해야 돼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용 신청이 있으면 국가, 지자체는 사용 신청 전에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처분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 국가, 지자체는 사용 신청을 거절해서도 안 되고, 이 경우 사용 신청했을 때 사용료 대부료도 면제해줘라. 그래서 요 줄여서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국공유지 무상 사용 임시 거주 시설인데 국유지 공유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디귿번은 임시 거주 시설 사용료, 국가, 지자체는 사용료 신청이 있으면 사용료 대부료를 면제해줘라. 이건 무상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요 지문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사업 시행자가 수익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에 그 건물의 수익권 실현한다. 관리 처분 계획에서 사업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사업 끝나면 시행자가 수익권 이전하고 고시하잖아요. 그러면 시행자의 수익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분양 신청한 여러분은 언제 그 분양받을 대지와 건축물의 수익권을 취득한다. 취득 나왔습니다. 취득 나오면 다음날 이렇게 나와요. 다음날.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교환에 한 취득은 무조건 다음날. 이전고시 다음날 취득한다. 그죠? 이전고시 다음날 취득한다. 자,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전 민번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날 취득했으면 이제 교환한단 말은 권리가 옮겨진단 말이죠. 그러면 종전 토지 건축물에 있던 등기되는 권리들은 분양받을 대지와 건축물로 설정된
된 걸로 봅니까? 아니면 설정해야 됩니까? 권리가 이전 확정된다니까요. 옮겨진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는 설정된 걸로 본다. 이렇게 종전 토지 건축에 있던 등기된 권리는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받을 대지와 건축물로 권리가 설정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걸 원리는 권리 이전 확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지문 맞는 지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몇 개요? 3개. 3개. 맞췄어요? 제가 틀려주시라고 했는데 맞춰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거 기억, 니은, 디귿하고 이렇게 맞춘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제일 이런 문제가 짜증나는 문제잖아요. 몇 개냐. 공법은 이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예, 뭐 한두 개나 나오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실제 시험에서. 근데 뭐 다른 법에서는 많이 나와요? 다른 과목은? 예. 무슨 과목이네? 중개사법. 그 출제인 누군지 모르지만 만나면 뒤지게 해보세요. 그 만날 일이 없을 때니까 힘들겠고. 자, 62 이제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자, 정비법의 조합. 조합은 뭐 연습 많이 하는데 틀린 것은 나왔어요.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조합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정비법은 개발부분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조합을 설립해요. 근데 정비법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도록 하잖아요. 예, 개발조합은 추진위원회가 없는데 정비사업조합은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근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나요? 있죠. 그 경우가 1번입니다. 공공지원, 시장군수 등의 지원이 있으면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요. 바로 조합 설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비구역 해제에서 배웠잖아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때는 정비구역이 시행되면 몇 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된다 했어요. 3년이었잖아요. 3년. 조합이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되면 2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지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3년 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안 그러면 구역이 해제된다고 그랬잖아요. 해제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여기 공공 지원이 있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자, 답이고. 나머지 이제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확인합니다.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우리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주택법이든 조합이 세 군데 나오는데 다 임원은 겸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겸직 금지입니다. 여기서 조합장하면서 한 데서 조합장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겸직 금지. 그 다음에 3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자, 재건축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이미지 뭐 그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사람 많죠? 사람 많은데 조합 설립하지 말고 니들끼리 한번 해봐라. 조합 설립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니들끼리 한번 해봐라.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근데 어디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재개발. 그것도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 하나예요. 그때는 조합 안 만들고 지들끼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합 안 만들고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재개발이 나와야지. 재건축은 안 돼요. 재건축 안 된다. 그리고 4번은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퇴임합니다. 근데 그 퇴임되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나요? 자, 이거는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조합의 공통점이에요. 예, 정비법이든 주택법이든 예, 결격 사유가 발생해서 임원이 퇴임되면 자격은 바로 상실합니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전에까지 소급하지 않습니다.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까지는 소급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조합은 우리 개발법, 정비법 조합은 법인이죠. 법인격이 있다는 얘기. 근데 언제 법인격이 부여된다고요? 등기가 돼야.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0인의 설립 등기를 하면 조합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래야지 등기 없이 성립한다 그러면 안 돼요. 등기, 즉 성립한다는 말은 법인격이 부여된다는 이야기. 조합이 등기가 돼야 법인격이 부여된다. 이렇게 체크하셔야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63. 추진위원회 물었네요. 추진위원회 업무 물었네. 그럼 이런 문제 풀 때는 여러분이 이게 조합의 업무인지,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조합이 설립되면 이제 조합이 해야 되는 업무인지, 추진위원회 업무인지를 구분하는 걸 체크하셔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추진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합니까? 자 볼까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그리고 설계자 선정, 그리고 계략적인 사업계획 작성. 원래 사업계획 작성은 조합이 하는 거잖아요. 사업시행계획 작성에서 시장군수 인가받는데 추진위원회는 계략적인 사업시행계획 작성, 그리고 또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 이게 가장 주된 업무죠. 그리고 또 창립총회 개최. 조합 설립하려면 창립총회 한번 열어야 되잖아요. 창립총회 개최. 그리고 정관의 초안 작성. 초안. 정관 작성은 조합이 합니다. 조합이 해서 이제 설립 인가 받을 때 하는 것이고, 초안 작성. 그리고 또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얻어야 되잖아요. 재개발은 431 동의 없고, 그런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접수. 이것들은 추진위원회 업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정관의 변경은 뭐예요? 조합이 설립이 돼야 정관 바꿀 거 아니에요. 정관은 조합의 업무죠. 조합이. 그래서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정관을 변경할 때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시장군수 등에게 변경 인가받는다. 다만 정관의 내용 중 자재 정비 시를 변경할 때는 3분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시장군수 등에게 변경 인가받아야 된다. 그죠? 정관의 변경은 조합의 업무입니다. 정관의 초안 작성은 추진위원회에서 하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정관 바꿀 수 없어요. 조합이 설립됐단 말은 추진위원회 없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합의 업무인지 추진 업무인지 구분하는, 먼저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설계자 선정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이건 추진위원회 업무죠. 근데 시공자 선정은 누가 해요? 실제 삽질하는 사람이 시공자잖아요. 누가요?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해요? 아니면 설립된 조합이 해요? 조합이 총회 열어서 경쟁 입찰로 시공 선정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합의 업무입니다. 조합의 업무예요. 그래서 설계자 선정이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선정은 추진위원회에서 하지만 시공자 선정은 조합의 업무다. 이런 것도 주의하시 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선정,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서, 계략적인, 그리고 동의서 접수, 이건 다 추진의 업무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1번이 답이다. 그리고 여기는 선정은 추진을 하지만 시공자 선정은 추진위원회에서 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이제 관리처분계획 정말 이제 많이 했으니까 느낌은 있죠. 관리처분계획이란 느낌. 분양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다. 그죠? 자,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자, 분양 신청을 접수받아서 관리처분계획 작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분양 신청을 제한할 수, 너 분양 신청하면 안 되라고 분양 신청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제조건은 투기과열지구죠? 근데 분양 대상자로 여러분이 선정됐어요. 제가 이 이야기 할 때 서울의 강남에 재건축 지역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목동에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강남의 재건축 지역에서 제가 분양 대상자로 선정됐어요. 그러면 목동에서 재건축이 실시되더라도 내가 목동에 주택을 갖고 있어도 저는 분양 신청할 수 없다고 그랬죠. 몇 년 이내는? 5년.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내는 분양 신청할 수 없어요. 5년 내는 분양 신청할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관리처분계에서 분양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이내는 분양 신청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분양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 설계가 있잖아요. 근데 분양 설계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분양 신청을 접수받아 이를 토대로 관리처분 작성하니까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분양 설계해라. 여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 조합 설립 인가일을 기준으로 분양 설계한다 해서 틀린 지문으로 확인했잖아요.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분양 설계합니다. 자, 설계한다. 2번이 맞나요? 2번이 맞죠. 분양 설계는 관리처분계획,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 3번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가받았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지하거나 폐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또한 같다. 인가받아야 된다. 단 경미한 변경은 신고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중지만 하나 물었었잖아요. 이제는 변경, 중지, 폐지 다 또한 같습니다. 인가받아요. 단 경미한 변경만 신고죠. 여기는 인가받는다. 이래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과밀 옥죄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자, 관리처분계획에서 주택 공급할 때 재개발은 무조건 과밀 옥죄권이든 아니든 1주택이에요. 근데 재건축은 구분해 주셔야죠.
예외 규정 고려하지 않는다. 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재건축지역에서 여러분이 5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지역이 과밀 옥죄권역인 지역과 과밀 옥죄권역이 아닌 지역일 때 관리처분계획에서 주택 공급할 때 과밀 옥죄권역에서는 몇 채? 이 소유한 주택 수 범위 내에서 몇 주택? 3주택까지. 여기 3주택이잖아요. 그리고 과밀 옥죄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있는 대로 다 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과밀 옥죄권역에 위치한 그랬잖아요. 위치하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그러면 안 되죠. 예, 위치하지 않을 때 재건축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이고 과밀 옥죄권역에 위치하면 소유한 주택 수 범위 내에서 3주택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딱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그다음에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 자 제가 관리 처분할 때 2개를 예를 들었어요. 자 재개발의 관리 처분에는 누구는 분양 신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재개발의 관리 처분은 누구는 분양 신청할 수 없어요. 분양 신청을 받아서 그를 토대로 관리 처분이 작성하잖아요. 재개발은 자 재개발에서 토지 등 소유자란 토지자 건축의 지상권자잖아요. 근데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자가 분양 신청할 거냐 토지 소유자가 할 거냐 그렇게 판단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때 우리 법에서는 누가 분양 신청하라고요? 토지 소유자. 그래서 재개발의 관리 처분은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문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한 게 재건축은 사법적 영역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원이 동의하면 관리 처분계 기준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무엇은? 재건축은. 재건축. 근데 여기서 5번은 지금 뭐 나왔어요? 재개발 그랬잖아요. 재개발은 전원이 동의하면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뭐가요? 재건축이. 전원이 동의하면 관리처분계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를 딱 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2번만 맞고 나머지 틀렸습니다. 자,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65. 예. 주택법입니다. 자, 주택법. 주택. 자, 주택법의 용어는 국민주택 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독시형 생활주택 이런 정의는 꼭 해 주셔야 돼요. 자, 틀린 것은 1번.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으로 건설 개량된 주택으로서 주거적 면적이 60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된다. 맞나요? 국민주택은 뭐가 국민주택이었어요? 공공사업주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거나 또는 국가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면 국민주택이죠. 그러면 60제곱미터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잖아요. 재정 나왔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면 국민주택이다. 그리고 국민주택 맞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로 지면 국민주택에 해당돼요. 자, 맞고. 그 다음에 2번.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국민주택 규모는 1호당 1세대당 주거적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다. 맞아요? 원래 국민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잖아요. 1호당 1세대당. 근데 어디서는 100제곱미터 이하예요. 수도권을 제외한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 위치하지 않는 읍면이죠. 또 도시적도 아닌 읍면. 쉽게 말해서 시골에 있는 읍면에서는 국민주택 규모는 85가 아니라 10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나 수도권 안에 있는 읍면지역이나 도시지역 안에 읍면지역은 85입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지역이 100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2번이 틀렸나요?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자, 여러분 도시형 생활주택 정의는 어떻게 해요? 몇 세대 미만요? 300세대 미만의 뭡니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죠. 근데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는 3가지가 있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가 국민주택 규모인 것이고 소형주택은 얼마예요? 소형주택을 85라고 하면 되죠. 소형이라는 것은 60제곱미터 이하가 소형주택이니까. 그러니까 소형주택은 주거적 면적이 85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의 아파트는요. 다 소형주택으로만 짓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는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에요. 60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는 거예요. 소형주택으로만 지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소형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 구분용 공동주택은 여기 101호에 여러분 집에 다른 사람도 들어 살아요. 근데 독립된 주거를 영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위해야죠. 그래서 세대별로 구분이 가능한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하되, 근데 문제는 독립된 주거는 영위하지만 구분 소유는 할 수 있다 없다? 구분 소유는 안 된다.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러면 안 되고, 이런 분들 모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준주택. 준주택은 뭡니까?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은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면 준주택이죠. 준주택의 종류 4가지. 오노다기. 오노다기. 오가 뭐예요? 오피스텔. 노인당뇨? 그러면 안 돼. 노인 복지주택. 실버타운입니다. 노인 복지주택. 또 다중생활시설. 또 다중생활시설 그랬지. 또 용감하게 다중이용시설 그러고 있어요. 다중이용시설은 바닥면적이 5천 이상이 뭐 그런 거잖아요. 다중생활시설이 기숙사죠. 고시원이죠.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기숙사. 오노다기. 오노다기는 준주택이다. 이렇게 종류 기억합니다. 그래서는 2번만 틀렸고 나머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선시설. 이제 용어 정의할 때 주택도 봤지만 여러분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부대시설이 뭐예요? 여러분 단지 안에 이게 있어요. 부대시설이 뭐예요? 주택이 있으면 주택에 딸리는 시설. 우리 아파트에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 그릴 때 뭐가 부대시설이겠어요? 주차장이라든지 관리사무소, 그죠? 또 뭐 단지 안에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펜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부대시설일 것이고, 복리시설은 뭐예요? 주민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 아파트 안에 어린 놀이터라든지 뭐 경로당이라든지 세대가 더 많으면 막 어린이집도 들어오고, 더 크면 막 유치원도 막 들어오고, 또 헬스장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상가,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 다 복리시설이죠. 자, 그러면 간선시설은 뭐예요? 간선 나오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뭐 떠올라야 돼요? 연결. 우리 간선버스, 간선도로 하는 것처럼 간선이라는 게 연결이잖아요.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과 밖에 있는 동종의 기관시설을 연결시켜주는 시설. 근데 연결하는 도로라든지 상하수 이런 시설이 간선시설이라는 이야기예요. 전기나 가스통신, 난방 또 연결하면 간선시설이야. 그런데 연결하지 않아도 이 주택단지 안에 있는 이런 연결하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가스시설이라든지 통신시설이라든지 지역 난방시설 이런 것들 다 연결하면 이게 간선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연결하지 않아도 이 주택단지 안에 있는 무슨 시설도 간선시설이라고 해요. 가통난,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여기를 연결하는 가통난뿐만 아니라 단지 안에 가통난도 간선시설이다. 자, 간선시설이다. 자, 그래서 기타 조건, 이런 시설도 기간시설이라고 하는데, 기간과 기간을 연결하는 것을 간선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있는 이 기간시설도 간선시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선시설은 기간시설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놀이터는 무슨 시설이에요? 복리시설. 관리사무소는 무슨 시설이라고요? 부대시설. 복리다 그러면 안 돼요. 두 가지는. 그래서 관리사무소하고 주차장은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이라는 걸 조심하셔요. 관리사무소하고 주차장은 무슨 시설이라고요? 부대시설. 그 복리시설이라고 잘 물어보거든요. 왠지 복리일 것 같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고 근린생활시설 상가잖아요. 이거는 복리시설. 지역 난방시설은 기관시설이면서 무슨 시설? 간선시설. 연결하던 안에 있던 가통나는 다 간선시설이라는 이야기예요. 연결하는 가스, 통신, 난방시설뿐 아니라 주택단지 안에 있는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은 간선시설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부대시설이고, 그래서 여기는 간선시설로 옳은 것은 그러면 답은 4번이에요. 가통난은 좀 기억해 놓으세요. 가스, 통신, 난방시설은 기관시설이면서 또 연결하는 간선시설도 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66번을 보니까요. 많이 맞췄네요. 자, 여기 보시고, 자, 주택조합 67번. 자,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주택조합 보면 뭐뭐 이제 생각나야 돼. 우리 주택법의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또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그죠? 지역주택조합은 지들이 뭐 하는 거예요? 땅 사서 주택 지어서 분양하는 것이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한단 말은 건설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직장주택조합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고 국민주택을 단체로 공급받기 위해서. 리모델링은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고. 그죠? 자, 이럴 때 조합을 설립할 때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뭘 해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라. 인가 받으려면 서류가 겁나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가 신청할 때 요건을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죠.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인가. 리모델링하기 조합을 설립할 때, 그래서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조합을 설립할 때는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인가 신청할 때 첨부될 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 첨부 서류가 안 되면 그 조합을 설립될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근데 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이때는 신고하면 되죠. 그죠? 신고하면 된다. 그럴 때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 어떤 사람들 모집해야 조합은 모집해서 이제 자격이 되는 사람 인원이 되면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무주택자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지역이나 시장 똑같아요. 그런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누구만? 무주택자. 여기는 누가 조합원이 돼요? 여기 또 무주택자다 그러면 안 돼. 여기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여기서 나도 모르게 무주택자 이러면 안 돼. 여기는 인주택 리모델링 하잖아요. 이 주택의 소유자 또 상가 있으면 복리시설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조합원의 자격을 보시고 그러면 1번을 보니까 옳은 것은 나왔는데요. 자, 여기는 뭐죠? 지금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 조합을 설립한다 그랬네. 그러면 여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조합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는 누구만요? 무주택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분들 여기잖아요. 여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틀렸고. 자, 그다음에 2번. 지역주택조합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사유. 자, 먼저 이렇게 조합이 설립됐어요. 그러면 지역과 직장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신규 가입 교체가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어요.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양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근데 원래는 신규 가입 교체가 안 되지만 충원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 어떨 때는 신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추가 모집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승인받으면 가능하잖아요. 추가 모집. 자, 원래는 주택건설 세대수가 300세대다 그러면 조합원은 몇 명 모집하면 돼요. 이런 사람들 몇 명 모집하면 돼요. 그 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 모집하면 되잖아요. 150명 이상만 모집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150명 모집해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집했는데 좀 더 모집하고 싶어. 그러면 자, 이 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군수구청장한테 추가 모집을 승인받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2차 조합을 모집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여기 2차 조합 한 50명 모집하려고 해요. 이 모집하려고 하는 시점이 자, 2021년 2월이다. 그리고 조합이 설립된 시점은 설립 인가 받은 시점은 2020년 2월이다. 근데 이때 이제 추가 모집 승인 받아서 모집할 거예요. 그럴 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조합원이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 추가 모집할 때도 그때 자기의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언제를 기준으로? 그죠? A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A가 두 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조합 설립이 될 당시 때. 근데 1년 사이에 다 팔고 지금 추가 모집 시점에는 무주택자다. 그럼 이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 추가 모집이나 충원의 판단 기준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A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때는 두 채고 지금 현재 무주택자지만 이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추가 모집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의 판단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하고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추가 모집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추가 모집은 언제까지 가능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추가 모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모집된 변경 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추가 모집에 대한 시기인지 아니면 추가 모집할 때 조합원의 자격을 판단하는 시점인지를 구분하셔야 돼. 여기 지금 자격의 판단 기준이잖아요. 그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합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은 언제까지 가능하고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추가 모집할 수.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그때는 추가 모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한다. 자, 이 부분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 3번은 자, 조합원을 모집해야 이런 사람들 모집해야 이렇게 모집돼야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조합원 모집할 때는 그냥 모집해요? 아니면 모집하겠다고 신고해요? 신고하고 어떻게 모집해요? 공개 모집. 근데 신고할 때 요건이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요건 필요하죠. 어떤 요건? 자, 어차피 땅 사서 해야 되는데 이 수익권 확보가 힘드니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집 신고할 때는 몇 %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돼요. 모집 신고할 때는 5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모집 신고합니다. 그리고 공개 모집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해요. 모집합니다. 여기는 50이에요. 모집 신고할 때는 50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50% 사용권을 확보해서 모집 신고하고 공개 모집이 됐어. 이렇게 모집이 됐어. 150명 모집했다는 이야기, 이 사람들. 그러면 이제 조합선이 인가 받을 거 아니에요. 인가 신청할 때는 이때는 어떤 요건이 필요해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80% 사용권과 15%의 DG 수익권 확보. 그래서 인가 신청할 때는 80 플러스 15%고 모집 신고할 때는 50% 사용권 확보라는 이야기에서 모집 신고하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요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맞습니까? 3번이 맞습니까? 네, 맞죠. 3번이 맞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또 재밌는 거. 금고 이상의 형은 선고 유예를 받았다. 그럼 임원의 결격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주택법만 임원의 결격 사유예요. 다른 데서는 임원의 결격 사유가 아닌데 주택법에서는 임원의 결격 사유가 7가지 일반적으로 4개 해다가 선고 유예 받은 사람, 자격 정지 받은 사람, 자격 상실된 사람, 공동사업 주체, 등록사업자 이런 사람들 임원이 될 수 없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결격 사유가 됐어요. 그러면 임원의 자격은 퇴임하잖아요. 이때도 퇴임 전에 관한 행위는 효력을 잃어요, 잃잖아요. 이건 정비법이든 주택법이든 똑같다. 전에까지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놔야 돼요. 전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만 퇴임 전에 관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좀 5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 조합원은 몇 명 모집하라고요? 자, 여기 지금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가 300세대대. 그럴 때는 조합원 몇 명 모집해야 된다고요? 50% 이상 모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150명 이상 모집해야 돼요. 자, 여기는 20% 이상 모집하는 게 아니라 몇 %라고요? 50% 이상. 그런데 여기에 이 주택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 임대주택 150세대, 분양주택 300세대 질 거예요. 그럴 때 이 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 모집해야 되는데 여기 임대주택이 있으면 임대주택 세대수도 포함할까요? 아니면 제외할까요? 임대주택 150세대 짓고 부장주택 300세대 질 거란 이야기예요. 그럴 때 조합 모집할 때는 임대주택의 세대수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요? 임대주택 세대수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450세대 50% 모집하는 게 아니라 분양주택의 이 건설 세대수 50% 이상 모집하는 거예요. 임대주택 세대수 포함한다 이러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주의를 딱 하시 바랍니다. 여기는 임대주택 세대수를 포함한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한 번 있습니다. 자, 보시고 여기는 3번만 맞고 나머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68번 주택 상사채 좀 쉬었다 하죠.